네, 이 섬뜩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더욱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섬뜩하게 각색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비명 지르는 얼굴 핏빛 낭몽 장효애의 노란 원피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해여름 가장 친했던 반짝 친구 장효애가 마을에 악취나는 시궁창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옷 한 조각 걸치지 않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동네에 사는 바보 조철로 지목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그날 밤으로 나를 다른 도시로 급히 데려가셨다. 그리고 12년 후 대입 시험을 위해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고향 마을로 돌아와야 했다. 마을 초입에서 나를 보자마자 효애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효애야, 효애야. 그 광기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이때 10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철이 나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효애.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마을 이장의 90대 노부 헌호인이 나를 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중얼거린 것이다. 효애가 돌아왔어. 잊힌 기억의 파편. 내 단짝 장효애는 2011년 여름 6살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7살이던 나는 죽음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깨끗하고 예쁘던 효애가 구정물 가득한 악취나는 고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저 순진하게 어른들에게 물었다. 효애야, 여기서 왜 자? 안 추워? 효애 옷은 어디 갔어? 주변 사람들은 시신을 건져 올리고 효애의 가족에게 알리느라 바빠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조철이 나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효애 어디 있어? 효애가 안 보여. 나는 그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고 2걸음 뒤로 물러났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 치밀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와 효애는 생일이 겨우 이틀 차이였고 취향도 신기할 만큼 비슷했다. 평소에도 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녔고 옷도 늘 똑같은 디자인을 입으려 했다. 효애가 장터에서 연노란색 원피스를 사면 다음날 나도 엄마에게 똑같은 것을 사달라고 졸랐다. 게다가 키와 머리 모양까지 비슷해서 눈이 침침한 어른들은 우리를 자주 착각하곤 했다. 하지만 조철은 예외였다. 그는 정신이 좀 모자랐지만 단 한 번도 우리 둘을 헷갈린 적이 없었다. 4살 때 고열로 응급처치를 제때 받지 못해 지능이 낮아졌다는 조철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매일 마을을 배회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거나 훔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부모님조차 날마다 쌓이는 실망감에 아들에 대한 애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가 찾아와 조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않고 회초리로 그를 매질했다. 그래서 경찰이 조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철의 부모는 아들을 밧줄로 묶어 문 밖에 내던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효애의 어머니는 비통함에 실신 직전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조철은 멍청한 거위처럼 두리번거리며 계속 효애 라고 외쳤다. 나는 어머니 뒤에 숨어 사람들의 틈 사이로 효애의 아버지가 조철을 발로 차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자처럼 포효했다. 네가 감히 내 딸 이름을 불러? 이 짐승 같은 놈. 조철의 부모는 입술만 발싹거리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조철은 머리를 감싸쥐고 코피와 눈물을 뒤섞은 채 의식 없는 듯 용서를 빌었다.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짐승이라고 비난했고 이장의 아들은 그를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소리쳤다. 그 혼란 속에서 조철의 주머니에서 매미 유충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 유충은 사람들을 뚫고 나와 내 발 앞에 멈췄다. 그것이 12년 전 고향에서의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꿈속의 시궁창. 효애의 사건 이후 나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겨우 잠이 들면 구정물에 퉁퉁 불어 일그러진 얼굴에 효애가 밝게 웃으며 손짓했다. 빨리 와, 강청. 우리 같이 놀자. 효애는 내 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나를 끌어당겨 자신이 죽은 그 악취나는 고랑 속으로 함께 가라앉았다. 검고 비린 물이 입과 코로 순식간에 밀려들어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눈을 떠보려 발버둥 쳤지만 진흙이 눈꺼풀에 들러붙어 회색빛의 하늘이 악마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숨막히는 격렬한 발작의 질식사 직전에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우셨다. 청청아, 너 괜찮니? 여전히 공포에 질린 나는 떨면서 말했다. 엄마, 효애가 나랑 같이 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내 등을 다독이며 괜찮아, 괜찮아, 꿈일 뿐이야 라고 하셨다. 그러나 악몽은 며칠 동안 밤마다 반복되었고 결국 부모님은 짐을 정리해 그날 밤으로 나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켰다. 그들은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기차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효혜를 정말 조철 아저씨가 죽인 거예요? 모든 것이 확정되었지만 나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조철은 좀 도둑질은 했어도 남을 때릴 배짱은 없었다. 게다가 장효혜는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아이가 조철을 싫어했지만 효혜만은 그에게 아주 적은 양의 간식이라도 나눠주곤 했다. 나는 도저히 조철이 효혜를 죽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청청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일이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하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단짝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새 집으로 이사온 후 어머니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며 방에 엽전과 나무칼 등을 잔뜩 사다 놓으셨다. 심리적 효과였는지 그 후로는 정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돌아온 마을, 되살아난 공포. 12년이 흘러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입 정책 때문에 호적상의 거주지인 이 마을로 돌아와 시험을 치러야 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부모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설마. 뒷부분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6살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연노란색 원피스만큼은 선명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마을 어귀. 기억 속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입고 있던 원피스를 정리하고 부모님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때 백발에 주름 가득한 한 여인이 갑자기 나를 잡아 끌었다. 효혜야, 효혜야.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장효혜의 어머니였다. 내 효혜가 돌아왔구나.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놀려댔다. 장 아주머니, 따님은 죽은 지 오래예요. 이 아이는 강청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내 원피스 자락을 힘껏 붙잡았다. 내 딸이 맞다니까. 이 노란 원피스 내가 직접 사준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또 발병하셨네요. 늙은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급히 끌어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멍하니 굳었다. 청청이가 돌아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효혜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비슷한 연배였는데 지금은 마치 두 세대처럼 보였다. 딸을 잃은 슬픔이 한 사람을 광인으로, 한 사람을 노인으로 만든 것 같았다. 그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효혜가 살았으면 너만큼 컸을 텐데. 효혜 이야기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엉뚱한 웅얼거림이 끼어들었다. 소리 나는 곳을 보니 조철이었다. 1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출소한 지 2년이 되었을 터였다. 그는 예전보다 더 바보 같아 보였다. 어린 시절 그는 우리를 헷갈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를 보며 웃고 손을 흔들었다. 효혜, 효혜. 물론 나는 살인자와 말을 섞을 수 없었다. 게다가 효혜 어머니가 여전히 내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부드럽게 달래며 그녀의 손을 풀고 나를 앞으로 밀었다. 청청아,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없어. 먼저 집에 가 있으렴.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군중을 뚫고 집으로 향했다. 커다란 회나무 밑을 지나는데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허노인, 마을 이장의 아버지였다. 내가 떠날 때 80살 생일을 맞았으니 지금은 92살일 것이다. 어렸을 때도 나를 효혜로 자주 착각했던 그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목은 경직되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는 효혜, 효혜가 돌아왔다 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이 급히 몰려들어 인중을 주물렀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돌아온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나는 얼른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갔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조철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불쾌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왜 나를 따라와요?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몹시 고생한 것 같았다. 예전에는 조철의 부모가 최소한 그를 굶기거나 더럽게 두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는 나무개비처럼 비쩍 말랐고 누더기 같은 옷은 몇백 년은 안 빨았는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지독한 냄새가 났다. 내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조철은 조금 물러섰다. 그는 불안한 듯 옷을 비비며 말했다. 효혜, 무서워 마. 뭐가 무서운데? 효혜의 원혼이 복수하러 올까봐.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10여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다. 힘들게 청소를 마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 나는 심심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생각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철은 머리를 극적였다. 효애. 닥쳐.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 입에서 효의 이름이 나오는 게 듣기 싫었다. 그는 내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배고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만 비볐다. 배고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몸을 흠칫 떨며 말을 더듬었다. 무서워요. 당신이 다칠까봐. 이 재수 없는 놈.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뭘 어떻게 다친단 말인가?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따라왔다. 몇 번을 쫓아내도 소용없자 나는 그를 무시하기로 했다. 길을 걷다가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의 남자를 만났다. 강청이니?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 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헌영, 오랜만이야. 헌영은 마을 이장의 아들로 나보다 6살이었다. 머리가 좋고 성적이 뛰어나 소위 엄친아였지만 선천적인 시력 약화로 술 밑바닥처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 키도 작고 말주변도 없어 어릴 때 책벌레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다. 나도 철없던 시절 그를 몇 번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옛 생각이 떠올라 조금 민망했다. 아, 너였구나. 못 알아볼 뻔했어. 나는 너를 단번에 알아봤어. 그가 단정하고 차분하게 웃었다. 어릴 때 철없이 별명으로 놀린 거 미안해. 그의 미소가 굳어지며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왜 그래? 헌영은 고개를 저었다. 옛날 이야기에서 뭐해? 아, 너 여기서 대입시험 본다며? 우리 사촌동생이 고3 때 쓰던 책이랑 자료가 좀 있는데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 고마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돌아보니 조철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잘됐다.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마을을 배회하다가 효애가 변을 당했던 그 도랑으로 향했다. 바짝 마른 악취나는 도랑을 내려다보니 어린 시절 악몽 속에서 내가 효애처럼 진흙 속에 묻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생각에 깊이 잠겨있을 때 소매가 잡아당겨졌다. 조철이 또다시 귀신처럼 나타나 내 소매를 긴장한 채 잡아 끌었다. 조심해요.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안 넘어져. 그의 검은 얼굴에 갑자기 솟아난 눈물이 두 줄기 길을 만들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잘못했어요.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요. 그의 더듬거리는 말을 대략 이해했다. 그는 나를 효애로 착각하고 도랑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누가 효애를 죽였어? 조철은 북을 치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급하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내가 아니야. 당신, 먹고 싶어.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다. 도랑은 깊지 않았지만 바닥의 진흙이 그의 발목을 칭칭 감았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았다. 어쩌면 장효애처럼 진흙에 갇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멀리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주워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잡아요. 내가 끌어올려 줄게요. 그는 순순히 막대기를 잡았다. 나는 그의 팔을 꽉 잡고 끌어올렸다. 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무심코 그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 갑작스러운 부드러움, 그 촉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설마 여자? 나는 다시 조철을 살펴보았다. 진흙으로 뒤덮인 얼굴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는 꽤 단정했다. 나는 그동안 그가 가족에게 버려져 더럽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점점 뚜렷해지는 여성적인 특징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하지만 장효애가 죽었을 때 그녀의 시신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명백히 남자에 의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경찰이 사람을 잘못 잡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 나는 몸이 굳은 채 장효애의 집 쪽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조철의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효의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불쌍했다. 그녀가 다시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 효의 어머니 말고도 진실을 아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조철의 부모님. 다른 사람들은 조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친부모는 모를 리 없다. 나는 애둘러 묻지 않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주머니,
조철은 사실 딸이죠. 조철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방금 보셨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긴장한 채 문을 닫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 애가 효혜를 죽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니라고요? 경찰이 판결까지 내렸는데 감옥에 가서 벌도 다 받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효혜가 발견됐을 때 옷이 없었어요. 명백히 남자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거예요. 조철의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진실은 아니란다. 우리 바보가 자백했어. 효혜 원피스가 갖고 싶어서 옷을 잡아당기다가 실수로 도랑에 밀쳤다고. 우리 부자도 모두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았는데 너는 뭘 더 원하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육감은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속삭였다. 나도 효혜와 똑같은 원피스가 있었는데 조철이 정말 갖고 싶었다면 왜 내 것을 뺏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나는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더 이상 이 일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입 시험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꾸지 않던 악몽을 그날 밤 다시 꾸었다. 꿈속은 12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효혜가 변을 당하기 하루 전이었다. 우리는 똑같은 머리 모양의 연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진짜 샴쌍둥이처럼 꼭 붙어 있었다. 학교 종이 울리자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나무 책상에 마주 앉아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셨다. 청청아, 숙제 그만하고 이 고기 좀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려라. 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마지못해 웅얼거렸다. 싫어요. 숙제하는 거 안 보여요? 이따 해도 돼. 빨리 갔다 와.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고기 타령하셨단 말이야. 엄마가 직접 가면 되잖아요. 엄마 지금 부엌에서 밥하는 중이야. 나는 여전히 가기 싫었다. 꿈속에 나는 외출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할머니 댁이 조철의 집 근처였기 때문이었다. 10번 가면 9번은 조철을 만났다. 나보다 5, 6살이나 많은 그는 내 사탕과 엿을 뺏어 먹곤 했다. 그를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다. 하필 오늘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혹시 조철이 원피스를 뺏어가면 어쩌지? 나는 핑계를 댔다. 엄마, 저 배가 아파요. 일만 시키면 배 아프다고 하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꾀병 부리지 마. 아니에요. 진짜 배가 아파요. 나는 배를 움켜쥐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효혜가 갑자기 일어섰다. 이모,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집에 갈 시간 됐어요. 가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효혜는 정말 착하다. 너는 효혜 좀 본받아라. 효혜는 수줍게 웃었다. 청청이와 저는 반짝이잖아요. 청청이 일은 제 일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효혜 손에 쥐어주고 사탕 2알도 함께 주었다. 고맙다, 효혜야. 아니에요. 저 갈게요. 효혜는 가방을 챙기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잘 가, 강청. 폴짝폴짝 뛰며 멀어지는 효혜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다음 순간 효혜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효혜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이마에 땀을 닦았다. 꿈속의 장면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효혜가 변을 당하기 하루 전이 일이었다. 그날 밤이 우리가 만난 마지막이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효혜는 할머니 댁에 고기를 잘 가져다 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악취 나는 도랑에서 발견된 것일까? 오랜 세월에 깎여 희미해진 기억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나는 이마를 문지르며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다. 밖은 이미 해가 떴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다.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엄마, 기억하세요? 효혜가 변 당하기 전날 우리 집에서 같이 숙제했잖아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랬던 것 같네. 엄마가 효혜한테 사탕도 2개 줬는데. 네, 맞아요.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댁에 고기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아프다고 꾀병 부렸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물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고기를 받으셨어요? 받았지.
할머니가 효애가 자기 친손녀보다 더 착하고 살뜰하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즉 효애는 할머니 댁에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 긴장이 조금 풀렸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효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런 착한 아이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꺾였는데 아직도 누가 죽였는지 밝혀내지 못했으니 나는 멍하니 밭두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곳은 나와 효애의 비밀 기지였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효애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귓가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청. 돌아보니 헌영이었다. 왼손에는 바구니가, 오른손에는 호미가 들려 있었다. 약초 캐러 왔니? 아니, 어제 헌호인이 심근경색이 재발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약초를 좀 캐오라고 하셨어. 이장의 아버지는 예전부터 민간요법에 관심이 많아 아플 때마다 직접 약초를 캐곤 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 그리고 책은 다 정리해놨어.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 고마워. 근데 헌호인 괜찮으셔? 나는 어제 노인이 나를 보고 쓰러진 일을 기억했다. 분명 나를 효애로 착각하고 귀신이 복수하러 온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곧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문득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가 마을에 돌아온 날 극도로 동요했던 사람들은 효애의 부모님, 조철, 그리고 이장의 아버지였다. 앞에 두 사람은 효애와 관련된 사람들이니 이해가 되지만 이장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동요했을까? 게다가 그 모습은 분명히 심하게 겁먹은 상태였다. 노인이 뭔가 캥기는 일이 있어야 귀신을 무서워하는 법이다. 그는 무슨 캥기는 일이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헌영이 내 눈앞에 손을 흔들었다. 생각이 끊긴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집에 할 일이 생각났어. 먼저 가볼게. 지옥의 미소. 다음 날 나는 책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이장 댁을 방문했다. 이장은 집에 없었고 헌영은 나를 거실로 안내하며 앉으라고 했다.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책을 가지러 갔다. 내가 들어서자 헌호인의 탁하고 늙은 눈이 번쩍 뜨이더니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헌호인, 왜 그러세요? 그는 콜록콜록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마른 손이 팔걸이를 꽉 잡았다. 당신 누구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웃었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효애예요. 효애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마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효애? 효애는 죽었잖아?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꿈이라도 꾸셨어요?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는데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효애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헌호인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이 수사할 때도 아프다고 며칠째 집에만 있었다. 그럼 그는 뭘 봤다는 것일까?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다. 노인께서는 뭘 똑똑히 보셨는데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우리 집에 온 걸 봤어. 맞아. 네가 오늘 입은 것과 똑같은 원피스였어. 내 심장은 가장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쿵쾅거렸다. 그런데 헌호인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너는 효애가 아니야. 효애는 너만큼 크지 않아. 그는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다. 딱 이만했지. 실망했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려도 계집애는 계집애지. 비록 키는 작았지만 이 말을 할 때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섬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인간 세상 한복판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공포에 질려 일시적으로 머리가 텅 비어버렸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었다. 그저 그가 되게 양양하게 그 당시의 일을 묘사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린 것들이 좋긴 좋더군. 나 같은 늙은이보다 피부도 훨씬 곱고 쯧쯧 불쌍하다고 울며 비는 모습이 정말 볼만했지. 내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진실이 이렇게 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형언할 수 없는 구역질이 위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헛구역질을 했다. 헌호인은 나의 반응을 보고 만족한 듯 눈을 찡긋거렸다. 듬성듬성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뭐야? 이것밖에 안 듣고 못 참겠어? 그 애가 다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 뭘. 자발적이라고? 이 개자식아. 나는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 그에게 던졌고 그의 이마는 즉시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의 탁한 눈에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흉포함이 가득 찼다.
네가 감히 나한테 컵을 던져? 내 아버지 체면이 아니었다면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이장이 막 취임했을 때 헌호이는 원한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칼에 찔렸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를 업고 병원에 가서 목숨을 구했다. 효의 사건 전까지 우리 가족과 이장 댁은 사이가 꽤 좋았다. 나는 이장의 아버지가 이런 악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늙은 악마는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아들 진작 죽었어. 너 같은 늙은 짐승도 지금껏 편하게 못 살았을 거고 아마도 그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대놓고 욕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새빨개졌다. 이게 같은 것이 내 가정교육을 다 처먹었나?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 가정교육은 사람에게만 씁니다. 짐승에게는 안 써요. 너. 헌호이는 화가 나서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나는 일어섰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전부 말할 겁니다. 경찰이 알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곧 관에 들어갈 몸이야. 누가 나를 잡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이 늙은 짐승. 나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정말 경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나를 처음 봤을 때 기절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내 말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걸 말해줬으니 너도 나를 좀 도와줘야 보답이 되지 않겠니? 아니면 돈으로 줄까? 노인네가 돈은 많다. 젠장. 나는 분노에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효에. 나는 그 늙은 짐승을 흉포하게 노려보고 대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 조철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끌어당겼다. 가요. 빨리 가. 왜 여기 왔어요? 효에 지켜야지. 내가 마을에 돌아온 첫날부터 그가 나를 효에로 착각한 이후부터 그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다른 곳에 갈 때는 막지 않았는데 유독 이장 댁에 왔을 때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너 뭘 아는 거야? 조철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저 순진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질문을 바꿨다. 왜 나를 지키고 싶어? 위험해. 나는 이장 댁을 가리켰다. 여기 아주 위험하다고?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장효애, 즉 내가 예전에 여기 온 적이 있었어?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인지 기억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질문은 그에게 너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는 말했다. 매미 잡아. 효에 고기 바꿔 먹었어. 다 잡고 효에 없어졌어. 더듬거리는 말과 뒤죽박죽인 어조. 나는 단번에 이해했다. 12년 전 효에가 변을 당하기 하루 전 내가 꾀병을 부려 효에가 착하게도 나 대신 할머니 댁에 고기를 가져다 줬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머니는 그 고기를 드셨으니 그때까지 효에는 안전했다. 조철의 집은 할머니 댁 바로 옆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조철의 성격상 맛있는 음식을 보면 분명 달라고 했을 것이다. 매미 잡아. 효에 고기 바꿔 먹었어. 다 잡고 효에 없어졌어. 이 말은 그가 효의 손에 있는 고기를 원했고 효에가 매미 유충을 잡아오면 바꿔주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매미 유충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고 많이 잡으면 고기를 바꿔 먹을 수 있었다. 조철은 순순히 유충을 잡으러 갔다. 다 잡고 돌아오니 효에는 이미 할머니 댁에서 나왔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기 없어지고 효에 봤어. 갔어. 나 따라갔어. 그는 장효애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 다음은? 조철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장 댁을 가리켰다. 위험해. 없어졌어. 죽었어. 이 말은 너무나 명확했다. 장효애는 이장 댁으로 갔고 그곳에서 위험에 처해 목숨을 잃었다. 나는 조철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조철의 어머니가 물었다. 또 여기 왔니? 지난번에 다 말했잖아. 그 애가 받을 벌은 다 받았어. 너는 뭘 더 원하니?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뻔뻔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장 댁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틀었다. 아주머니 들어보세요. 범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데 아주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의 안색이 잠시 흔들렸으나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말해서 뭘 하니? 나는 너희 부모님처럼 이사갈 능력도 안 돼. 우리 집은 바보 하나,
병자 하나, 이 몇 평 안 되는 땅에 위지해서 사는데 이 마을에서 이장말 한마디는 법이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살겠니? 이제는 달라요. 지금은 SNS도 발달했고 우리가 진실을 폭로해서 여론의 힘을 얻으면 저는 법이 우리에게 공평함을 찾아줄 거라고 믿어요. 너는 너무 어리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며칠 만에 진실을 알았는데 마을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지 생각해봤니? 나는 그만 얼어붙었다.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아무도 감히 신경 쓰지 못했지. 이장 처남이 경찰서에서 이 사건 담당자였단다. 그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입 다물면 돈을 챙겨주고 우리 바보 딸의 성별도 숨겨주겠다고 약속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 마을이랑 옆 마을에 장가 못 간 늙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바보 딸이 감옥에 있는 게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 안전해. 우리가 효혜에게 죄를 지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감옥살이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속죄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비통하게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어요? 조철의 어머니는 체념한 듯했다. 없어. 방법이 있었다면 효혜 엄마가 미치지 않았겠지. 이어서 그녀는 내가 떠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다. 처음 2년 동안은 이장댁과 조철의 집만 진실을 알았다. 효혜의 부모님은 조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마을 잔치에서 헌호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진실을 흘렸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범인이 조철이 아니라 80이 넘은 그 늙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효혜의 아버지는 분노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맡은 사람은 이장의 처남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한패였다. 효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운 것 없는 그들에게 청원의 길은 험난했다. 다행히 시청 간부의 관심을 받았지만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증거가 부족했다. 게다가 헌호인은 자신이 늙고 술에 취해 헛소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사실 증거를 찾는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범인은 82세의 노인으로 온갖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경찰은 그를 어쩌지 못했다. 감옥에 보내도 병수발만 해야 할 판이었다. 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딸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실성했다. 이장은 명예를 위해 보상금을 주었고 아내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효의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의 치료를 위해 돈을 받고 더 이상 이 사건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봐, 피해자 가족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니? 조철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청청아, 내가 너한테 말한 건 모두 진실이야. 우리 같은 서민은 더 이상 소모할 힘이 없단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때로는 진실이 상상보다 훨씬 잔인하다. 그래서 헌호인이 나에게 그렇게 쉽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상태로는 판결을 기다리기도 전에 죽을 판이었다. 그는 이미 한 발은 관 속에 넣어둔 사람이라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안 돼. 저런 역겨운 인간이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낭비다. 효혜는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날씨를 확인했다. 다행히 오늘 밤은 맑고 달빛이 매우 밝을 것 같았다. 이장 댁은 3층 집이었고 헌호인은 거동이 불편해 1층 별채에 머물렀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나뭇가지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칠 것이다. 그는 귀신이 복수하러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오늘 밤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보자.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노란색 원피스를 꺼냈다. 복수의 그림자. 다음날 아침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밖에 무슨 소리예요? 이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밤새 돌아가셨는데 눈이 부릅떠져 있었고 오줌과 똥을 싸서.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요? 캥기는 일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간이 크지 않네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식욕까지 좋아졌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이장 댁으로 향했다.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에 몇 명이 더 기절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람들 외에도 나는 또 한 명을 경멸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진실을 은폐하고 위아래를 속인 이장 아들 헌영.
그도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이장은 이미 정신을 차린 상태였다. 집은 엉망이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 늙은 짐승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지루해져서 다른 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그곳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내가 몇 권을 집어보니 고등학교 3학년 교재였다. 헌영이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책들이다.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쓸모가 있을까? 내가 조철에게 끌려나갈 때까지도 헌영은 보이지 않았다. 밖의 소라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대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 잘 치르세요 같은 위로의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들고 있던 책을 옆에 두고 다른 쓸만한 물건이 있나 둘러보았다. 다른 상자를 뒤지던 중 상자 바닥에서 익숙한 연노란색 자투리를 발견했다. 꺼내서 펼쳐보니 6살 여자아이 옷이었다. 옷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묻어 있었다. 내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공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12년 전 사건에서 무시되었던 의문들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났다. 예를 들어 효애가 고기를 전달한 후 왜 집에 가지 않고 이장 댁으로 갔을까? 예를 들어 12년 전 늙은 짐승은 몸이 민첩하지 않았는데 효애가 도망치려 했다면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결국 누가 그 아이를 붙잡아 두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장 댁에서 살해당했다면 누가 그 싸늘한 시신을 외딴 악취나는 도랑에 버렸을까? 이장이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답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음침한 목소리가 들렸다. 쯧, 네가 이걸 찾아낼 줄은 몰랐네. 나는 급히 돌아섰다. 이 옷은 누구 거야? 그는 방 문을 잠그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벌써 짐작했잖아. 내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문 열어. 나 집에 갈래. 바보 같은 척은 소용없어.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닦더니 다시 코에 걸쳤다. 강청, 우리 솔직해지자. 나는 귀 기울이는 척했다. 어차피 사람도 죽은 지 오래됐고 오늘 아무것도 못 본 척 이 방에 온 적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지? 물론이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폈다. 안타깝게도 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짓말. 헌영은 비웃었다. 너무 빨리 동의하는 걸 보니 시간을 벌려는 거겠지? 진심이야. 내 외삼촌이 이 사건 담당자라는 걸 알았으니 나는 포기했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데 왜 효애를 죽였어? 나는 사실 누가 죽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떠보는 중이었다. 헌영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울질하는 듯했다. 강청, 나는 첫날부터 너에게 묻고 싶었어. 너 정말 기억상실증이야?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뜻이냐고? 장효애가 변을 당할 때 네가 거기 없었다고 생각해? 쿵, 머리에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다. 멀리 사라졌던 기억의 파편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쥐어잡았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자세히 기억나게 해줄게. 12년 전 나는 너를 처음으로 우리 집에 데려왔어. 결과는 할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지.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장효애를 만났어. 처음에는 나랑 같이 집에 가려 하지 않더니 네가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따라왔지. 그의 말이 끝나자 기억을 막고 있던 벽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의 장효애는 정말 예쁜 아이였다. 커다란 쌍꺼풀 눈은 인형처럼 사랑스러웠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의 방식은 어둠 속의 곰팡이처럼 햇빛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좋아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헛이 늙은 짐승. 그는 헌영에게 효애를 꿰어 오라고 시켰지만 헌영은 어렸을 때부터 심한 근시여서 두꺼운 안경을 써도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는 늘 나와 효애를 착각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효애가 우리 집을 떠난 직후 나는 조철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뒤따라 나갔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헌영을 만났다. 그는 나를 장효애로 착각하고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 아버지가 이장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있었고 나는 효애처럼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늙은 짐승은 나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는 장효애만 원했고 이 일로 헌영에게 눈먼 쓸모없는 놈이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
헌영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댁에서 나오는 장효애를 만났다. 그는 또다시 같은 수법을 썼다. 효애는 이름처럼 영리한 아이였다. 헌영을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헌영은 네가 우리 집에 있어 라고 말했다. 착한 효애는 나를 걱정해 그를 따라 돌아왔다. 그 후 나는 옆방에 손발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갇혀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처음에는 헌영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늙은 짐승의 행위에 동참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저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너무 힘을 써서 기절하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밤새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고 하셨다. 아마도 질병 때문에 몸이 자기 방어 기제를 활성화하여 그 기억을 잊게 한 것 같았다. 효애가 죽은 후 나는 잦은 악몽에 시달렸다. 무의식적인 감흥이었을 것이다. 악몽 속 귀신의 얼굴은 헌영의 일그러진 얼굴과 똑같았다.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헌영에게 울부짖었다. 너희가 효애를 모욕했으면 됐지. 왜 죽여야 했어? 왜? 그는 입술을 비틀었다. 꼬리를 뽑지 않으면 어쩌겠어? 그 애가 우리를 고발하게 놔둬? 그럼 나는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의 눈에 악의적인 성광이 번뜩였다. 장효애가 너를 위해 빌지 않았으면, 네가 최대한 협조하라고 설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너를 놔줬을 것 같아. 게다가 우리는 너를 놔줄 생각도 없었어. 그냥 너를 밖에 놔두고 그 애를 처리한 다음에 너까지 처리하려고 했는데 네가 누군가에게 끌려가 버렸지. 처음에는 일이 탄로 난 줄 알고 자수할 뻔했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군. 나는 아직도 그때 누가 너를 데려갔는지 몰라. 헌영은 비웃음을 흘렸다. 혹시 네가 꾀병 부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물론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다. 조철이 나를 데려갔다. 내가 어렸을 때 꾼 악몽 중 하나는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안고 뛰는 꿈이었다. 나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나를 안고 힘겹게 앞으로 달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생각했지만 이제 앞뒤 이야기를 맞춰보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의 기억이다. 조철은 헌영과 효애를 따라 이장댁까지 왔고 밖에 버려진 나를 보고 나를 효애로 착각해 안고 떠난 것이다. 효애의 착함이 나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헌영은 모든 것을 운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비웃었다. 너 정말 운이 좋았어. 네가 고열로 모든 것을 잊지 않았고 내 부모가 너를 빨리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으면 너는 진작 장효애의 친구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착하게 집으로 데려와 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니? 꿈도 꾸지 마. 그 물컵에 내가 뭘 좀 넣었어. 네가 그걸 마시면 여자든 아니든 그냥 천한 여자가 될 테니까. 내 심장이 다시 조여들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밟히고 싶었다. 이 미친놈,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처럼 너한테 속수무책일 것 같아. 내가 그걸 마신다고 해도 내 할아버지 그 늙은 짐승을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내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상관없어. 나는 네가 우리 할아버지랑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그 늙은 변태가 죽으면 더 좋고 나는 진작부터 그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는? 그는 역겹고 오만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네가 울고 빌게 만들 거야. 네가 편하게 못 죽기를 저주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옆에 있던 책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하지만 헌영은 아무리 병약해도 남자였다. 그는 나보다 힘이 훨씬 셌고 재빨리 나를 제압했다. 그의 큰 손이 내 목을 꽉 졸랐다. 이 천한 년, 결국 내 손에 잡혔구나. 어릴 때 네가 나한테 책벌레라고 놀릴 때부터 너를 죽이고 싶었어.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렇게 원한이 깊었니? 그럼 너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네. 너 욕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내 뺨을 후려쳤다. 닥쳐. 너도 그 멍청한 여자들이랑 똑같아. 다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한 건 너야. 나는 무릎을 들어 그의 하복부를 세게 찍어 올렸다. 헌영은 찬 숨을 들이마시더니 다시 내 뺨을 때리고 분노에 포효했다. 이 빌어먹을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나는 그의 팔뚝을 힘껏 물었고 온 생의 힘을 다해 물어뜯었다. 그가 내 머리를 아무리 때려도 놓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내 입에 있는 피와 그의 팔에 남은 살점 조각이 부모님에게 복수의 증거가 되어줄 거야. 하지만 나는 결국 죽지 않았다.
방문이 누군가에 의해 열렸기 때문이다. 조철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바닥에 떨어진 노란 원피스를 보자 그는 멍하니 굳었다. 효의 옷 찾았다. 헌영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또 이 바보 같은 년이야. 꺼져, 당장 꺼져. 헌영은 나머지 말을 잊지 못했다. 조철이 효의 원피스를 밧줄처럼 꼬와 그의 목에 감고 꽉 조였기 때문이다. 헌영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조여왔고 나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아 목에 감긴 원피스를 풀려고 했다.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부모님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헌영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장은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기절했다. 나는 눈이 붉어진 채 부모님 품에 뛰어들었다. 아빠, 엄마, 헌영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급히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다. 조철은 다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침을 흘리며 해맑게 웃었다. 경찰 신고, 경찰 신고, 경찰 신고. 그녀는 여전히 효의 원피스를 꽉 끌어안고 있었다. 원피스에는 처음의 갈색 핏자국 외에 신선한 붉은 핏자국이 하나 더 얼룩져 있었다. 조철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와 옷을 뺏으려 했다. 이게 뭐야? 당장 버려. 몇 번을 말했어. 사고 치지 말라고. 왜 말을 안 듣니? 조철은 죽어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애타게 외쳤다. 안 버려. 효의 거야. 아주머니. 조철은 저를 구하려다가 실수로 헌영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나는 실수로 상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했다. 이건 위로운 행동이에요. 이 애는 영웅이에요. 조철의 어머니는 망설였다. 증거가 있니? 물론이죠. 이번에는 증거가 완벽해요. 아무도 살인자를 숨겨줄 수 없어요. 장효의 죽음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살인자 헌영은 10여 년 전에 장효애를 해쳤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독한 손톱을 들이댔으니 죽어 마땅했다. 조철의 행동은 기껏해야 과잉방위였지만 그녀는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처럼 언제 멈춰야 할지 구분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녹음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그녀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모든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다음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2024년 겨울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조철은 위로운 행동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2011년에 억울하게 복역한 것에 대해 정부는 8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헌영의 외삼촌은 직권남용, 범인 은폐, 불법 직위 이용 등의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장은 범인 은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8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들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늙은 짐승의 무덤은 누군가에 의해 평평하게 만들어졌고 비석은 거름 구덩이에 던져졌다. 효혜의 어머니는 판결 소식을 듣고 기적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효혜의 묘지로 달려갔다. 봤니? 효혜야, 봤니? 살인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어. 그들 모두 대가를 치렀다고. 나와 효혜는 생일이 겨우 이틀 차이였다. 우리가 따라잡았을 때 어머니의 맨발에는 피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효혜의 비석을 끌어안고 지난 10여 년간의 치욕, 고통, 불만을 모두 토해내듯 오열했다. 효혜의 아버지도 곁에서 그녀를 위로했지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효혜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나는 판결문을 태워 효혜의 묘비 앞에 놓았다. 이 늦은 정의가 하늘에 있는 그녀의 영혼에 닿기를 바랐다. 조철도 품속에서 연노란색 원피스를 꺼내 불길 위에 올려놓았다. 불꽃은 재를 휘감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따뜻한 기류가 부드럽게 우리 얼굴을 스쳤다. 마치 효혜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잘 가, 내 단짝 친구야. 다음 생에는 아픔도 재앙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성장하기를. 영원히.